어려운 철학책을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함께 읽으면서 설명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철학책을 강독해 주는 남자 철강남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칸트의 선험적 논리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고 근간이 되는 우리 사유의 틀을 찾기 위한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바로 오성의 순수한 개념 그리고 범주를 찾기 위한 그 한 걸음을 내디딘 건데요. 그래서 칸트가 생각하는 이 오성의 순수한 개념이 네 가지의 전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첫째, 이 개념은 당연히 순수해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이 개념은 우리의 사유의 능력인 오성에 속해야 될 거고요. 세 번째는 모든 사유와 모든 개념의 기본이 되어야 되고, 네 번째로는 이 순수한 개념은 완전해야 된다. 우리의 인식의 사유의 전 범위와 합치해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칸트가 이 오성의 순수한 개념을 표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사실 칸트는 우리가 어떤 정보를 받아들일 때 공간과 시간 두 가지 틀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사유는 그보다 더 많은 틀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것인지, 그 표가 무엇인지는 앞으로 계속 읽어가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함께 읽을 부분은 41쪽 마지막 문단입니다. 그런데 한 학문의 이러한 완전성은 그저 시험적으로 모아본 개념들을 계산함에 의해서는 확실하게 승인될 수가 없다. 한 학문의 완전성은 오성의 선천적 인식의 전체라는 이념과 이 전체를 형성하는 개념들의 일정한 분류와 따라서 개념들을 하나의 체계로 조직하는 것, 이런 세 가지의 일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순수한 오성은 모든 경험적인 것에서 뿐만 아니라 전 감성에서도 구별된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알고 있었든 아니면 몰랐다고 한들 우리 자신이 칸트의 후예라는 것이 실은 이 문단에 나와 있네요. 칸트가 말하길 한 학문의 완전성은 내가 경험했던 것, 인간의 이 유한한 경험했던 것들을 마구잡이로 모아서 대충 계산한 것으로서 성립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학문의 완전성은 그것을 포괄하는 어떠한 이념과 이 이념에 입각해서 어떤 기준을 세워 분류할 수 있고 체계적으로 정립할 수 있는 것, 이럴 때만이 한 학문의 완전성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네요. 실은 우리도 한 학문을 배울 때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는 생물학, 지구과학, 물리학, 화학 등 여러 가지 분야의 학문을 다 묶어서 과학이라고 합니다. 과학이라는 하나의 이념 아래 여러 가지 학문 분야를 분류할 수 있고요. 체계적으로 정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과학이라는 이념하에 있으면 이 학문은 그 자체로 완전하기 때문에 수학하고는 다르고요. 우리가 공부하는 철학하고도 다르고 사회학과도 다를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가 어릴 적부터 학교에서 배웠던 방식이 바로 이런 방식 아닙니까? 이런 것을 보면 이 철학이라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어려운 말들을 나열해 놓은 것, 그런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학문에 대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정해 놓게 되자 모든 학문들이 이런 방식으로 자신을 구성해 놓은 것 보면 이런 대가들은 결코 무시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서구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문명을 이해하기 위해선 참으로 철학이 좀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이에 순수한 오성은 자립적, 자족적 통일체요. 외부로부터 부가함에 의해서 불어나는 통일체가 아니다. 이 까닭에 오성의 순수한 인식의 합계는 하나의 이념 아래 파악되고 규정되는 체계를 형성하겠다. 그리고 이 체계의 완전성과 유기적 조직성이
동시에 그 안에 포괄되는 모든 개개 인식의 정당성과 진정성의 표준이 될 수가 있다. 선험적 논리학의 이런 부분은 순수한 오성의 개념들의 분석을 포함하는 편과 순수한 오성의 원칙들의 분석을 포함하는 편에서 성립한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학문의 완전성은 어떤 이념에 입각해서 기준을 세워 분류하고 체계 지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이 사유의 틀은 그 자체로 순수하고 완벽해야 되겠죠. 경험은 우리의 인식을 넓게 해주고 풍부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그 경험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 틀은 그 자체로 독립적이고 완전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공간을 통해서 다양한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지만 공간 그 자체는 언제나 하나이듯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계속 경험하고 앞으로도 경험할 것이지만 시간 그 자체는 하나이듯이 우리가 사유에서도 어떤 틀이 있다고 한다면 이 틀에 입각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생각하고 인식할 수 있겠지만 이 사유의 틀 자체만큼은 완전해야 된다고 칸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칸트는 우리 사유의 기능과 원리를 밝히고 그것의 근본 개념을 밝히는 걸 순수한 오성의 개념을 분석한다고 이야기했고요. 이 순수한 오성의 개념에 입각해서 근원적인 사유의 원리에 입각해서 경험들의 원리를 밝혀내는 것들을 원칙의 분석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선험적 분석론 제1편 개념의 분석론. 내가 개념의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제시된 개념들의 내용을 분해하여 판명하게 하는 소위 개념들의 분석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런 분석은 철학 연구에 있어서 보통 하는 절차다. 내가 의미하는 개념의 분석은 이때까지 기도한 바 없었던 오성 능력 자신의 분해다. 칸트는 자신이 하는 개념의 분석을 일반 논리학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개념의 분석하고 구분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논리학에서 했던 분석은 보통 그 개념의 내용을 분석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해주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면요. 제가 컵을 한번 일반 논리학의 방법으로 분해해 볼게요. 다양한 모양과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물과 같은 액체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라고 하면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떤 개념, 컵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그 내용을 분해해서 이것의 용도나 쓰임을 밝히는 것은 칸트가 보기엔 일반 논리학에서 행하는 분석이고요. 자신이 생각하는 것은 이런 모든 사유와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오성 능력 자신의 분석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사유하는지 이 사유의 틀을 분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저 컵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유하고 있지? 내가 어떻게 해서 저 대상을 컵이라고 인식을 하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 사고한다는 것, 사유한다는 것에 대해서 분해하고 분석하기 때문에 오성 능력 자신의 분해라고 칸트는 말하고 있네요. 이래서 선천적 개념들의 출생지인 오성 중에서만 그런 개념들을 탐구함에 의해서 또 오성 능력의 순수한 사용을 일반적으로 분석함에 의해서 우리는 선천적 개념들의 가능성을 발견하려는 것이다. 이런 일이 선험 철학의 진정한 과업이다. 그 외의 일은 철학 일반에 있는 개념들을 논리적으로 처리하는 것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수한 개념들의 원초적 싹과 소질을 더듬어 보겠다. 이런 싹과 소질 중에 순수한 개념들은 이미 준비되어 있고 이러한 개념들은 드디어 경험을 기원으로 해서 발전한다. 그리고 바로 동일한 오성을 통해서 순수한 개념들은 자신에 붙어있는 경험적 조건에서 해방되어 그 순수한 모습 중에 전시된다. 우리가 읽었던 문단 그 뒷부분부터 보면요. 도대체 경험은 어떻게 발생될까? 도대체 인식은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되나? 라고 했을 때 칸트는
우리가 이미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과 외부의 정보가 결합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보면 내가 초록색 컵을 들어서 물을 마셨다라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나는 저 컵도 인식했고 저 컵의 색도 인식했으며 컵 안에 물이 들어있다는 것도 인식했습니다. 이런 경험이 가능하게 됐던 건 내가 눈으로 저 컵을 보았고 컵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마실 수 있었던 것은 먼저 물을 우리가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인식하고 경험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먼저 그 경험이 가능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야 돼요. 저 색을 보려면 우리가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칸트가 분석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저 초록색 컵에 담겨 있는 물을 보았다를 넘어서 우리는 어떻게 저 컵을 보고 초록색이라고 생각하지, 인식하지, 이것을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꽤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과학이 많이 발달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제 동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인간의 눈이 받아들일 수 있는 빛의 영역이 어떻게 되지요? 네, 가시광선의 영역만 받을 수 있어요. 자외선과 적외선은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청각이요, 무조건 확실한 음성 정보, 소리 정보를 주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청각은 장소와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시청할 때 조용한 교실이나 방에서 시청하고 있을 때와 아니면 시끄러운 공사 현장이나 도로 한가운데서 시청할 때와 아니면 동굴에서 소리가 많이 울려 퍼지는 그런 장소에서 시청할 때 전혀 다르게 들을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시각과 청각도 주위의 모든 환경에 비추어서 그리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꼭 한계가 있음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보는 것도 우리가 들은 것도 어쩌면 왜곡될 수 있다고, 그것이 완벽한 것은 아니라고 여러분들은 다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칸트는 이런 경험에서 오는 정보와 판단들보다는, 아니, 이런 경험에서 오는 정보와 판단들을 더욱 믿을만 하고 신뢰할 만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먼저 제대로 파악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시광선의 영역, 우리 시각으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영역만 신뢰하고 이것을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함구해야 될 거고요. 우리가 특정한 환경에서 듣게 되는 이 청각적인 정보만을 신뢰해야 되고 주위의 환경이 달라졌을 때는 얼마든지 내가 잘못 들을 수도 있겠구나. 인간의 능력이 한계가 거기에 있구나 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칸트에게는 이렇게 우리의 사고 능력, 오성의 순수한 능력, 그 개념들을 찾는 게 너무나도 중요했어요. 그것을 제대로 찾아야 우리가 어떤 것을 경험할 수 있고 혹은 우리 한계 내에서 얼마만큼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를 할 수 있는지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을 먼저 읽을 때 칸트는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영역인 현상과 인식할 수 없는 영역인 물 자체를 구분했잖아요. 이렇게 구분한 것은 그냥 칸트가 단순하게 나눈 것이 아니고요. 바로 자신의 철학, 자신의 사유 저변을 흐르고 있는 그 맥락 하에서, 그 기본되고 근본되는 바탕 하에서 나눈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계속 이어서 칸트가 생각하는 우리 인간 오성의 순수한 개념, 그것이 무엇인지 계속 알아보도록 하지요.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